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시간부터 원가관리 회계를 같이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가관리 회계라고 하면 원가회계 파트하고 관리회계 파트를 같이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말 예전에는 원가회계 따로 저희 관리회계 따로 이렇게 배웠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옛날에. 근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저희 그냥 원가회계, 관리회계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원가관리회계다 해서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원가회계란 무엇인가? 자, 말 그대로 제조기업에서 만든 그 제품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회계가 원가관리회계이고, 그다음에 관리회계라고 하면 경영자가 수많은 의사결정을 할 때 저희가 그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가 관리회계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저희 교재상으로도 어느 부분이 원가회계 또 어느 부분이 관리회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그냥 원가관리회계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보통 저희가 회계다 하면 회계 원리를 배우고 오셨을 거예요. 아니면 회계 원리 배우지 않고 나는 원가관리회계가 처음이다. 상관이 없습니다. 회계 같은 회계학이지만 회계 원리 부분하고 그다음에 원가관리 회계하고는 정말 뭐 하늘과 땅 차이? 전혀 같은 회계지만 같지가 않아요. 같지 않기 때문에 혹시 회계 원리 안 배우셔도 상관이 없고요. 뭐 회계 원리 알고 오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아마 그렇게 크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저희가 원가관리 회계를 같이 배우도록 하고요. 중간중간 문제풀이 부분 또는 예제풀이 부분 나오는 거 여러분들 충실히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장부터 보도록 하죠. 자, 1장에 원가관리 회계의 개념부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원가관리 회계의 의의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상기업은 완성품인 상품을 매입해서 이를 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반면에, 자, 제조기업은 뭐라고 되어 있죠? 제품을 제조한 후에 생산된 제품을 판매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기업은 저희 보통 상기업 도소매 업체 생각하시면 돼요. 상기업의 영업활동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 도소매 업체는 밖에서 완성된 물건을 사가지고 올 거예요. 그것을 저희는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죠? 완성된 완성품을 구입을 해서 그죠? 구입을 해서 이것을 판매함으로 인해 이익을 창출을 할 겁니다. 그럼 제조기업은 뭐냐? 말 그대로 제조, 직접 만드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공장이 있어서 우리가 판매할 물건을 직접 만드는 게 제조기업이고, 그러면 상기업과 다른 거는 공장에서 직접 제작을 하는 거죠. 자, 물건을 직접 제작해서 얘를 판매해서 마찬가지로 이익을 창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상기업은 좀 간단해요. 그냥 저희가 얘를 10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여기 판매 마진을 얼마를 붙일까 결정을 간단하게 내리면 되죠. 한 120 하면은 이익이 20 이렇게 간단하게 결정이 될 건데, 직접 제작을 하는데 원가가 얼마인가? 이거를 다 계산을 해야겠죠. 물건 하나 만드는데 투입된 원가를 저희가 다 계산을 해서 제품 원가가 얼마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 판매 금액이 또 마진을 얼마 붙일 건가 결정을 해서 판매가가 결정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원가관리 회계의 한 파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교재로 와서 원가회계란 제품의 제조에 투입된 원가를 기록, 계산, 집계하여 제품 생산에 소요된 총 원가를 계산하는 회계 처리이다. 그다음에 경영자의 일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한 계획과 통제, 외부 보고용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원가가 계산이 돼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가 계산이 돼야 얼마 마진을 붙여서 매출을 할 건가 계산이 될 거고, 매출이 계산이 돼야 이익이 계산이 되겠죠. 물론 중간에 비용들이 있긴 한데 그거를 이제 생략하고 생각을 하면 제일 처음에 원가가 계산이 돼야
매출액을 결정을 할 거고 경영진이 그래야 이익이 계산이 돼서 이걸 가지고 외부에 우리 회사 얼마만큼 자, 이익이 발생했다. 외부에 공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밑에 알아두기에 보시면 재무회계하고 원가관리회계를 구분을 해놨어요. 자,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의 구분 기준은 뭐냐면 정보 이용자가 누구이냐. 또 정보 이용자는 뭐냐? 우리 회사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재무회계, 그다음에 원가관리회계 구분이 될 겁니다. 우리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외부에 있다. 그러면 저희는 외부 정보 이용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한 회계가 재무회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재무회계는 우리가 1년 동안 뭐 장사해서 얼마를 벌었다. 또는 우리 회사의 뭐 자산, 부채, 자본이 얼마다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게 재무회계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기업의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 기업의 내부라고 하면 우리 회사 사람들, 경영진 또는 종업원에 해당이 될 건데 이런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가 원가관리회계다. 이렇게 크게 회계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정보를 제공을 할 건데 뭐 A 회사, B 회사 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정보를 제공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저희는 회계 보고서를 만들어서 외부에 공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원가관리회계는 어떤 기준을 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회계라는 틀 안에서 원가 계산도 할 거고 뭔가 성과평가도 할 건데 기업회계 기준처럼 또는 뭐 세법처럼 어떤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그냥 너희들끼리 볼 거니까 자체적으로 해라. 이게 원가관리회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재무회계는 뭐냐면 우리가 작년에 뭐 이익이 어땠다. 그죠? 작년에 매출이 어땠다. 그래서 저희 과거지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재무회계 정보 자체가 과거지향적인 정보이고 그리고 좀 뭔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면 원가관리회계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를 얼마로 계산이 되면 매출액을 계산을 할 거고 매출액이 계산이 되면 뭐 이익이 계산이 될 거고 그래서 보통 저희는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과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미래에 얼마만큼 뭐 판매를 할 건지 미래지향적인 정보이고 주관적인 정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잠깐 교재로 돌아와서 교재 박스에 되어 있죠.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구분이 되어 있으면서 목적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교재 보세요. 자,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관리회계는요. 경영자라고 되어 있는데 경영자하고 여러분들 옆에 내부 정보 이용자 이렇게 써 놓으세요.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원가관리회계구나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고수단을 보면 재무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저희가 보고수단으로 쓰고 있고요. 원가관리회계는 일정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는 특정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질적 속성, 재무회계는 객관적이며 검증 가능한 정보이고 원가관리회계는 주관적이에요. 회사 내부적으로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주관적이며 목적 적합한 정보이다. 시간적인 관점은요. 재무회계는 과거지향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원가관리회계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정도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 원가관리회계의 목적 있는데 같이 한번 보죠. 재무제표 작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왜 원가관리회계가 재무제표 작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냐면 똑같아요. 룰은 원가 계산이 돼야 매출액이 계산이 될 거고 이게 이익이 계산이 돼야 뭐 손익계산서든 재무상태표 등 계산이 될 거니까 재무제표 작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원가 통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통제라는 게 뭐냐면 경영자 입장에서 원가를 뭐 한 100 쓸 거 한 80만 쓰고
그래서 경영자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건 원가 통제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가 통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 세 번째,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원가 관리의 목적 1번, 2번, 3번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원가 관리 회계의 체계와 범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원가 회계는 그 밑에 줄 보시면 제품 원가 계산 방법을 다루는 회계.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원가 관리 회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크게 만약에 원가 회계와 관리 회계를 구분한다 치면 원가 회계는 뭐래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품 원가 계산 방법. 결국 우리 회사가 만든 제품의 원가 계산을 하는데 필요한 회계가 원가 회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관리 회계는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계획, 통제, 성과평가. 쉽게 생각해서 경영자의 의사결정 정도로 결정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게 관리 회계다. 그 밑에 원가 관리 회계의 범위는 기업 전체뿐만 아니라 조직의 생산 업무 프로세스, 재고 관리 문제 등과 관련된 생산 관리 부분, 그다음 인사 조직 부분, 마케팅 이런 데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의사결정 얘기가 나와 있어서 그 밑에 의사결정 범주에 따른 관리적 회계에서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죠. 전략적 계획. 그죠? 전략적 계획.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경영 통제. 세 번째가 업무 통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전략적 계획을 잠깐 보시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탐색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계획을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대요. 그래서 전략적 계획과 구체적 계획을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로 계획을 세우는 게 전략적 계획. 그다음에 경영 통제는 뭐냐면, 자, 통제는 조직의 각 부서가 수립된 계획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그 통제라는 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100원만큼, 그죠? 100만큼 지출이 되는데 이걸 80으로 줄이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럼 저희가 경비를, 원가를 절감을 한다는 건 회사 입장에서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절감을 하기로 했으면 과연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 없나, 그런 것도 다 통제의 의미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통제하는 영역에 따라 분류하면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통제하는 부분을 경영 통제, 그다음에 특정 과업 또는 거래들이 원활하게 수행되는지 통제하는 것을 업무 통제, 얘네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3번에 원가관리 회계의 범위라고 나와 있어요. 자, 원가관리 회계의 범위는 외부 공포용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제품 원가 계산의 측면, 그다음에 원가 계산의 관리적 측면, 그다음에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또 구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제품 원가 계산 측면. 이건 제품의 원가가 계산이 돼야 매출액이 계산이 될 거고 또 이익이 계산이 될 거고 계속 반복이 되는데, 결국 이거는 뭐죠? 외부 공표용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관리적 측면이 나와 있어요. 관리적 측면 박스 보시면 표준원가 계산, 변동원가 계산 이런 게 나오는데, 앞으로 표준원가 계산이 뭐고 변동원가 계산이 뭐고 이런 걸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면으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경영자의 의사결정이죠. 경영자는 한정된 자원, 그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수많은 의사결정을 할 건데, 그 의사결정 측면 문제가 세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 박스 또 보시면 원가의 분류와 추정,
뭐 원가조업도 이익분석, 관련 원가 의사결정, 자본예산 종합원가 뭐 쭉쭉 나와 있는데 다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가관리에게는 제품 원가계산 측면, 원가계산이죠. 제품 원가계산 측면, 관리적 측면, 그 다음에 의사결정 측면이 있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경영통제 시스템의 의의와 발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교재로 일단 보죠. 첫 번째, 경영통제 시스템은 경영자가 기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자원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획득되거나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경영통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경영통제 시스템의 요소를 잠깐 보시면 자, 요소가 5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경영자. 저희 경영자는 또 상급자와 하급자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업무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죠.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경영자는 상급자와 하급자로 구성되는데 상급자는 하급자의 업무를 감독,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감독, 지시하진 않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영 과정. 자, 교재로 와서 하급자가 운영 과정을 감독, 지시하는데 주로 예산을 계획 집행하는 과정. 그러니까 예산을 계획 집행하는 과정을 저희 경영 과정이다. 그다음에 환경이라고 있어요. 환경은 크게 통제 가능한 환경이 있고요. 통제 불가능한 환경이 있거든요. 통제 가능하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가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통제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가 조절을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교재에 그래서 보시면 통제 불가능한 요소로는 정치적 변동, 경제적 변화, 경쟁 기업의 반응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 정치적인 변동이 있는데 회사가 뭐 피해를 입었다. 저희가 어떻게 조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성과. 경영 과정의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으로서 예산과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과정이며 원가 차이 분석, 책임회계 수단 등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피드백이라고 있어요. 피드백이라는 게 결국 저희 과거에 대한 반성이거든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했는데 과연 그거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피드백이죠. 그래서 미래 계획을 수정하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예전에 봤더니 이게 잘못된 것 같아. 그럼 수정을 해서 미래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거, 이게 피드백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경영 통제의 발전 과정. 그래서 1장에서는 사실은 저희 좀 이론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원가관리회계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이 교재에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는데 1장이 조금 더 심하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보다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교재로 다시 와서 경영 통제의 발전 과정을 보면 첫 번째, 제1단계가 물리적 관찰, 2단계가 역사적 기록, 3단계가 종합예산, 4단계가 변동예산, 그 다음에 5단계 책임회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거 홈그레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발전 단계를 구분을 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첫 번째 물리적 관찰. 자, 교재 내용으로 보면 경영자가 실제 업무를 관찰 감독해서 경영 업무를 수행을 한대요. 근데 경영자가 실제로 뭐 하급자에게 지시를 내려서 그 사람이 그것을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관찰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관찰을 해서 잘못하는 부분을 바로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이 만약에 밑에 사람들의 이렇게 관리 감독을 실제로 하려면 규모가 조금 작아야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적합하지만 대기업은 부적절하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물리적 관찰에서 시작이 됐고요. 다음 단계 보시면 역사적 기록.
자, 역사적 기록이란 얘기는 그러니까 뭐 회계학에서 얘기하는 뭐 역사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거창한 역사가 아니고요. 과거에 대한 기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뭐 기계장치를 100만 원을 주고 샀다. 그럼 그게 역사 원가에 해당이 될 거고 결국 우리 회사 장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게 역사적 기록이구나.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교재로 와서 회계장부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단계이며 그죠? 재무제표와 같은 회계 보고서가 작성되는 단계이다. 이게 역사적 기록 단계입니다. 금년 실적과 작년 실적을 비교해서 성과평가가 가능하다. 이게 2단계 얘기고요. 3단계 종합예산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세우는 건데 교재로 와서 종합예산의 편성, 뭐 실행 단계, 경영의 계획과 통제가 양적 수당에 의해 수행되는 단계이다. 자, 1년 단위의 계획과 같은 큰 계획 단위 예산을 저희 고정 예산이라고 뜻한다. 보통 이제 1년 단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제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성과평가를 하는 게 종합예산 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 변동예산이라고 있거든요. 뒷부분에 가면 종합예산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변동예산이 무엇인지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변동예산은 예산을 여러 조업도에 따라 편성함으로써 실제 원가와 예산 원가를 비교 분석하는 단계이다. 실제 원가라고 하면 실제 발생한 원가겠죠. 그다음에 예산 원가라고 하면 회사가 그냥 예측한 원가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한 100 정도 예산이 발생한다는 게 쉽게 생각해서 100 정도 돈이 들어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얘가 80밖에 들지 않았다. 그럼 제대로 꼭 경비를 절감했다는 게 둘 중에 하나죠. 실제로 저희가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도 있고 사실은 나쁜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거 이제 그런 세부적인 걸 떠나서 일반적으로 좀 예산을 절감을 했다. 그럼 좋게 평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원가 예산, 실제 원가, 예산 원가를 비교 분석하는 단계. 동그라미 2번에 표준원가 계산이 함께 고려됨으로써 원가 분석 차이에 의한 원가 차이가 강조되어 분석되며 예산 제도가 고도로 발달된 단계이다. 원가 차이 분석 이런 것도 다 나중에 뒤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5번이 뭐죠? 책임 회계. 자, 책임 중심점별로 책임을 부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이 책임에 따라 성과를 분석 평가함으로써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회계이가 그러니까 결국 책임 회계 부분은 책임 중심점을 정해서 각각에 대한 미션을 부여하는 거죠. 목표를 설정을 하고 각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책임 중심점이 제대로 성과를 이루었는지 이루지 못했는지 그것을 구분하는 게 책임 회계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얘기죠. 물리적인 관찰이 저희가 이 회계라는 경영통제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사장님이 나서가지고 실제 종업원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좀 물리적으로 관찰을 했다가 이제 점점 회계가 발달을 하면서 이렇게 역사적 기록, 종합예산, 뒤로 책임 회계까지 회계가 발달을 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통제의 발전 과정 1단계부터 5단계 그냥 진한 글씨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장에 OX로 점검하자 잠깐 가보도록 하죠. 1번에 원가관리 회계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통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한다? 틀렸죠. 저희가 정보를 누가 이용하냐에 따라 그죠? 외부 정보 이용자가 이용하면 재무회계,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는 원가관리 회계 구분을 했어요. 이거를 사실은 저희가 달달달 외울 게 아니라 기업 외부에 우리 회사를 알리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는 모든 기업이 어떤 그 통일된 기준에 따라 공시를 해야지 우리 회사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유리하게 공시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재무회계는 외부 사람한테 알릴 거니까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저희가 재무제표, 회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거고 원가관리회계는 우리 회사 사람들만 알면 되니까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OX 점검하자. 1번에는 X죠, X.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회계 기준을 따라야 하는 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은 원가관리회계가 아니라 재무회계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번에 원가관리회계는 미래지향적 정보를, 재무회계는 과거지향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도 맞는 얘기죠? 자, 원가관리회계는 미래지향적, 그리고 주관적인 정보를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재무회계는 과거에 대한 수치거든요. 재무회계는 과거지향적이고, 그리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을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을 할 겁니다. 3번에 표준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 등은 제품 원가 계산 측면을 볼 수 있다. 저희 표준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은 관리적 측면이거든요. 요거 지금 잘 구분이 안 가셔도 일단 적어 놓으셨다가 저희 책 뭐 한 번 보고 끝낼 거 아니죠. 적어도 제 생각에 한 10번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10번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지금 이해가 안 간다고 해도 체크는 하시고요. 한 2회독, 3회독 정도 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품 원가 계산 측면이 아니고요. 저희 관리적 측면, 관리적 측면에 해당이 됩니다. 자, 네 번째, 경영통제 시스템은 경영자가 기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자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맞는 얘기죠? 4번은 경영통제 시스템에 대한 정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5번. 경영자는 상급자와 하급자로 구분하는데 하급자는 상급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틀렸죠? 저희가 경영자를 상급자와 하급자로 구분을 하는데 업무 지시를 내리고 관리 감독하는 건 누구죠? 상급자죠. 뭐 이것도 회사의 뭐 특성상 우리는 상급자, 하급자 구분이 되어 있어도 우리 회사 분위기는 그냥 서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그에 따른 관리 감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5번은 X. 자, 6번에 환경 중에 통제 불가능 요소로는 정치적 변동, 경제적 변화, 경쟁 기업의 반응 등이 있다. 6번도 맞는 얘기예요. 통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의 구분이 뭐라 그랬죠? 통제 가능하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 의지로 어떻게 조절이 가능한 게 통제 가능한 거. 통제 불가능한 것은 우리 회사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것을 통제 불가능한 것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치적인 변동, 뭐 경제적 변화, 경쟁 기업의 반응 등은 통제 불가능한 요소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7번. 경영 통제의 발전 과정 중에 제5단계 책임 회계는 책임 중심점별로 책임을 부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 책임에 따라 성과를 분석 평가함으로써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회계이다. 저희 경영통제 발전 과정 중에서 마지막 5단계 책임 회계가 가장 많이 발전을 한 거거든요. 저희 물리적인 관찰부터 뭐 역사적 기록, 종합예산, 변동예산, 책임 회계까지 있는데 지금 OX 점검하자 7번 문제는 책임 회계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도 5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1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OX로 점검하자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제 평소에 공부를 하실 때는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그죠? 그러신 분 없죠? 강의 안 듣고 문제 푸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요. 강의를 들으시고 마지막에 이제 두 번째 복습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때 OX 점검하자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동영상 강의 보통 한 번 혹시 잘 모르시면 2번 들으셔도 좋으니까 가능하면 OX로 점검하자는 앞에 이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배웠던 거, 또 여러분들 공부하신 거 기억을
되새긴다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장 살짝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원가관리회계가 이런 거구나 이제 맛배기로 공부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